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종 형제입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의 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동 전쟁이 고조되면서 유가도 들썩이고요. 금리도 아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경제,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우리는 근래에 금리, 환율, 물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어떤 것이 또 관전 포인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중동전쟁부터 생각해 볼까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략 한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즉 하마스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뿐만 아니라 하마스를 지원하는 뒷 배경에 바로 이란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란을 이스라엘이 때린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란이 하마스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여러 정파들을 이란이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정파들 중에서는 이란이 가장 뒷배가 센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너무 큰 전쟁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무장 정파들을 뒤에서 조종을 하고 무장 정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뭐 이런 형국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매우 밉지만 그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고 이 무장 정파들과 특히 하마스를 제거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력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피해는 없고 무장 정파들이 아주 쑥대밭되는, 특히 하마스가 거의 제거 직전인 이런 상황까지 왔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국제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너무나 그 민간인 희생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든든한 뒷배경은 또 미국이었는데 미국마저 이제 전쟁 끝내라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 유엔에서 전쟁을 종식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이 돌아서는 것이 아주 큰 위기로 느껴졌겠죠. 그래서 위기를 일부러 조장하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합니다. 그래서 고위 지휘관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영사관은 영토로 여겨지잖아요. 사실상 영토를 폭격받은 이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복을 공언했었고요. 지난 4월 13일 이란이 드디어 보복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을 하는데요.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 본토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있어요. 이런 많은 나라들 머리 위에 포탄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미사일이며 드론이며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중동 전체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이스라엘은 거의 99%다 공중 요격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공중 요격에 국제사회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은 보복을 또 천명을 했죠. 드디어 4월 19일에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공격합니다. 공군 기지를 폭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4월 20일까지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아주 성과를 많이 거뒀어 라거나 아주 피해가 크다 또는 없다 라거나 양측 모두 이렇다 할 언급이 없습니다. 양측 모두 확전은 아주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래서 국제유가도 크게 치솟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유가가 12월 초까지 배럴당 한 70불 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중동의 위기감이 아주 고조되면서 최근에 86불까지 크게 치솟았다가 82불로 다소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의 위기가 고조된다 그러면 바로 유가 반응을 합니다. 유가는 물가의 바로미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아주 고물가로 전 세계가 다 시달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유가까지 오르면 더더욱 그 물가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면 또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어지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경기 침체를 방어해 보고자 했었는데 다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동의 전쟁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 거고요. 유가도 제발 잘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중동 지역의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이 다소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유가도 다소 안정되는 그런 최근의 상황인데요. 이 분위기가 계속 지나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란 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말 예측 불가이니까요. 네, 중동 전쟁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확전 우려가 감소한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정말 전쟁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근래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중고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삼중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투자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리 인하는 가능할까 생각해 볼게요. 연초부터 금리 인하는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기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올해 한 6, 7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첫 시기는 3월부터다 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작년 말에 FOMC 회의에서 올해 금리를 3회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기대가 앞섰죠. 그래서 한 6, 7회 정도 예상을 했었고 올 초까지 이어졌던 이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시장 상당히 분위기 괜찮았죠. 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2월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꽤나 후퇴합니다. 올해 한 4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첫 금리 인하 시기는 한 5월 되지 않을까 좀 후퇴를 했죠.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 지표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요.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PC 지표가 상당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크게 후퇴합니다. 연준이 얘기했던 올해 3회 정도로 될 거야. 그리고 금리 인하 첫 시기는 6월 정도일 것 같다라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후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난 최근 들어서는 중동 전쟁이 아주 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가도 들썩이고 이제는 3회가 아니라 2회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6월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7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기대들이 다 물 건너가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됐고요. 게다가 최근에 심지어는 FOMC의 멤버 중 하나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히려 금리 인상의 불안감으로 전이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하나, 금리 왜 중요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 것은 역사상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은요, 금리와 달러 가치가 같이 갑니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상당히 비싸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는 금리 5% 준다. 또 어떤 은행에서는 금리 3%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금리 5% 주는 은행에 예금을 할 겁니다. 금리 높은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높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화를 들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없죠.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요.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달러도 강달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강달러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화 수요는 약세가 되죠.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죠. 그 원화를 자꾸 달러로 바꾸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을 하죠. 물가가 상승하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또 강달러가 발생하고요. 강달러에 의해서 또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최근 한 2, 3년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다른 거는 없어 보이고요. FOMC 회의에서 우리 이제 금리 좀 내리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라도 좀 풍겨줬으면 금리가 그래서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해서 내려가고 그렇다면 환율이 진정되고 수입 물가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를 좀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험성 금리 인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명분도 없으니 혹시 경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서 혹시 경기가 죽을지도 몰라. 경기는 죽지 않았습니다만 죽을지도 몰라. 또 신흥국 어딘가는 쓰러질지도 몰라 하면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험성 금리 인하를 일각에서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매파적 발언들 수위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보험성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것인지는 다소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당분간은 끊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다들 주변국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는 좋아요.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없고요. 왜 이렇게 미국 경기가만 좋을까? 좀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론도 제시를 합니다. 이른바 미국의 양털깎기 이론인데요. 뭐 일종의 음모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돈을 달러를 쫙 풉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거의 뭐 제로 금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 경기가 살아나겠죠. 돈을 많이 마구 풀었으니까요. 이렇게 살아난 경기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을 해요. 또 이제는 물가를 잡아야겠다. 금리를 가파르게 오릅니다. 최근에 한 1, 2년간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달러가 아주 강해진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각국의 통화는 약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러 표시해서 환율을 표시를 하니까요. 달러 대 얼마 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해진다. 각국의 통화는 약세가 되고요. 달러가 갑자기 강해진다는 것은 각국의 통화 가치는 폭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각국의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오늘 100원 하던 게 내일 200원 하게 되고 또 내일 모레 이 두 밤 자고 나니까 10,000원이 되고 20,000원 되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아주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겪게 되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어딘가 약한 나라는 붕괴하게 됩니다.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딘가 붕괴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그 나라의 아주 폭락한 자산들을 헐값에 매입한다. 이게 바로 양털깎기 이론인데요.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일부러 의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누군가가 쓰러지면 자산을 쓸어담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97년, 98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 많이 쓰러졌고 미국 등등의 그 투기 자본들이 헐값에 이런 알짜 기업들을 인수하는 일들이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양털깎기 이론도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지고 각국 통화가 약해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어느 나라는 쓰러진다. 이렇게 세상이 심플하게만 돌아갔으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이 전 세계를 조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쓰러지는 나라들이 없어요. 이렇게 높은 사상 초유의 아주 높은 금리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나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각국이 다 미리미리 갖춰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외환 보유고를 아주 크게 늘려놨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금을 또 아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면 이런저런 위험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쓰러지는 나라가 없어요. 오히려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린 미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라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의 그 자금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만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아주 슈퍼 은행인데요. 이 은행이 문 닫았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 그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주로 또 장기 채권인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줄이 말라요. 그래서 예금했던 돈 갑자기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객들한테 받은 돈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어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금을 찾으니까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투자 손실이 아주 크게 벌어지게 되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은행이 쓰러지게 됩니다. 미국이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 예금 다 보존해 줄게 하면서 간신히 이 사태를 막았는데요. 돈으로 그냥 틀어 막았어요. 어쨌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미국도 이제는 그렇게 과거의 양털을 깎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양털 깎고 있는 이런 상황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심플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미국이 그 쓰러져가는 나라 양털 깎으면서 자기들의 그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미국만 이렇게 그 경기가 좋을까? 최근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워낙에 탄탄한 것은 그 지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해요. 게다가 기업과 개인들의 그 저축잔고도 상당히 높고요. 또 저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팬데믹 상황에서 금리가 매우 낮았잖아요.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놨다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고정금리로 계속해서 이 금리를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쌓아놓는 이런 가게나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해놓고 있어서 기업들도 강하고 개인도 강하고 또 고용시장도 강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아무튼 미국만 이렇게 경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핑계거리가 없고 올해는 금리가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낮추고 그래서 물가도 잡고 이런 상황을 기대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면 도저히 환율은 잡지 못하고 또 물가도 잡을 수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금통위에서 우리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환율 1450원 선이었는데요. 최근에는 1400원을 넘나드는 그런 환율을 보이고 있죠. 가장 최근에 1380원 정도 선인데요. 1400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에는 투기 세력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조금 환율이 불안할 것 같다고 한다면 환율 조작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환차익을 얻습니다. 투기 세력이 아주 강한데 그래서 외환당국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만 하더라도 이런 환투기 세력들을 상당히 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억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 3월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이런 좀 방관하는 언급을 하면서 투기 세력에 득세하는 상황을 사실상 좀 방조를 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금통위에서 적극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 엄청나게 쌓아놓은 외환 보유고 풀 수 있어 라는 그런 신호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좀 자중하는 그런 확실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금리에 따라서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급격하게 환율이 변하는 것은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당국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선 더더욱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환율은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율을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급격하게 환율이 오르면서 뭐 물가도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우려는 적어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율까지 짚어봤고요. 앞으로 우리는 그 경제 전망 그리고 주식시장 전망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할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방금 짚었던 환율입니다. 그 환율이 1,400원 선으로 1,400원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그 투기 세력들의 활개치는 모습을 외환당국이 방관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전망을 했었는데요. 정말 1,400원을 뚫을지는 환율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을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환율이 올라간다, 원화가치 떨어진다, 물가 자극하고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 또 올려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금리 더더욱 올라서 우리 경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환율 중요하고요. 다음은 유가입니다. 중동 전쟁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유가는 물가의 척도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름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 초에 2.2%로 전망을 했어요. 이때 유가를 81불로 가정을 했습니다. 현재 82불로 약간 높은 상황이고요. 85불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85불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까지 수정을 해야 하고 그만큼 경기는 또 우울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85불 밑으로 85불 이하 선에서 관리가 잘 되는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동 전쟁 아주 중요하죠. 또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요.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행히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국의 긴축 완화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긴축 완화, 즉 금리를 내릴 것인가, 내릴 움직임, 느낌이 있을 것인가, 그런 발언이 있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너무나 튼튼하면서 그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은 것이 바로 보험성 금리 인하죠. 그 굳이 찾은 핑계인 보험성 금리 인하도 사실은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오히려 또 매파적인 발언으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환율, 유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유가, 그리고 중동 전쟁의 위기, 그리고 삼중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또 투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